다음은 구제역이죠. 구제역은 되게 중요한 질병이라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발생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요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가 굉장히 컸고,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구제역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했고, 구제역이란 질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질병이라 그랬죠. 만약에 구제역 청정국이 아니면은 소라든지 돼지를 수출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 일단 옛날에 배운 거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일단은 구제역이 동물을 막 많이 죽이거나 그런 질병은 아니라고 보지만, 유량이 감소된다든지 체중이 감소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제역 같은 경우는 그 foot and mouth disease라고 여기 써 있죠. 그래서 foot은 다리, mouth는 입, 다리와 입에 수포 같은 것들을 일으키면서 질병을 일으키는 거라고 보면 되고, 여러분 입에 뭐 헐게 되면은 뭐 먹는데 되게 지장을 많이 받죠. 삼킬 때도 지장을 많이 받고, 소나 돼지 같은 경우도 입안에 심하게 그렇게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그 사료 섭취에 제한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체중이 늘지 않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우유도 잘 생산이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리 뭐 발바닥에 뭐 가시라도 하나 박히면 다리를 절뚝절뚝 걸게 되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죠. 그런 식으로 다리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구제역 자체가 동물을 많이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병을 일으켜서 체중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그 유량도 감소시키고 우유량도 감소시키고, 그리고 어린애들은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 병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뭐 한번 그냥 앓게 그냥 둘까 이러면은 안 되는 게, 이 구제역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게 전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냥 소랑 소끼리, 돼지랑 돼지끼리 전파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무서운 거는 농장 사이에 전파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령 뭐 농장에 이제 왔다 갔다 사료 공급하는 사람이 A 농장 갔다가 B 농장 갔다가 C 농장 갔다 하면서, 구제역이 워낙 전파가 잘 되니까 이 사람의 부츠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데 묻어 있다가 이 사람이 다 전파시키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온 농장에 다 전파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농장에 있는 만약에 소 한 마리가 걸렸다. 그럼 거기 있는 전파력이 워낙 세니까 소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소들이 다 같이 유량 감소, 체중 감소 이렇게 겪게 되면은 어떻겠어요? 소가 죽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하겠죠. 그게 한 농장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 어마어마하니까, 얘를 갖다가 발견되는 즉시 반경 몇 킬로 안에 있는 농장에 있는 소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차단 방역을 하고 있고, 가축 전염 예방법의 일종 가축 전염병이다. 그러면은 백신이 있으니까 백신을 빨리 놓으면 되겠지만, 백신을 놓는 게 쉽지 않은 게, 일단 백신을 놓게 되는 순간 청정국의 지위를 박탈당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라든지 돼지를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할 때 무역적인 그런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그 또 피해가 생기니까 끝까지 백신을 안 놓으려고 하다가 너무 피해가 심각해지니까 구제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금은 이제 백신을 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이 걸리는 거는 풋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런 풋이 아니라 발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굽. 그래서 발굽이 있는 동물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발굽이 갈라진 동물, 이런 동물이 걸리게 된다고 보면 되고, 말과 같이 이제 통발굽인 경우엔 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소, 돼지, 양 같은 경우는 그 발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그래서 그런 것만 우제류라 그러는데, 발굽이 갈라진 애들이 걸리게 되고,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 그리고 지간부라는 게 발가락 사이에 물집이 생기고 수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감기 비슷한 증상이 막 생겨요.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입이 다쳤으니까 식욕은 저하되겠죠. 어린 개체의 경우 죽을 수도 있고,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종 가축전염병으로 매우 중요하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인수공통 전염병이에요. 사람도 걸려서 질병에 보일 수 있긴 한데,
사실 뭐 사람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구제역은 주로 동물에서 문제가 되지. 어쨌든 뭐 피코르나 바이러스라는 애가 원인이 되고, 이거 보시면은 뭐 생존도 잘해요. 밖에 나가면 바이러스기 때문에, 얘는 바이러스기 때문에 일단은 외부에 노출이 되면은 증식은 못하지만 바이러스의 특성에 따라서 생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혈청형에 따라서 어쨌든 형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백신을 놓기도 쉽지가 않아요. 형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고, 우유 생산량 급격하게 감소되고, 물집 생기는 게 혈압, 잇몸같이 입, 그 다음에 재관부 어떤 그 발굽 있는 쪽이나 아니면은 유방 쪽에도 관찰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6개월 미만의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심근형 같은 경우 보이고 죽을 수 있고, 이환율은 높고 폐사율이 낮다. 이 얘기가 아까 폐사율이 몇 마리 걸렸을 때 몇 마리 죽느냐 이거라 그랬죠. 한마디로 잘 안 죽어요. 이환율은 병에 걸리는 정도, 많이는 걸리지만 죽기는 적게 죽는다.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슷하죠. 다만 어린 송아지는 죽을 수도 있고, 일주일 이상 거의 먹지 못하고 절뚝거리고 유방염에 걸리고, 그 다음에 젖이 잘 안 나온다. 그 다음 차규량이 50% 정도 감소한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크죠. 일단 농장에 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차규량이 50% 감소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젖소 농장 같은 경우는 고기를 팔아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우유를 팔아서 운영하죠. 그런데 차규량이 거기서 50% 감소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이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 돼지는 절거나 기립, 마찬가지로 코라든지 발 쪽에 질병 보일 수 있고, 기립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고, 사료 섭취도 잘 안 되고, 물집도 생기고, 포유 중 어린애들은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전파 경로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농장에 들어오면 감염동물끼리는 엄청나게 전파가 돼요. 농장이랑 농장 전파는 어떻게 될까요? 사료를 수송한다든지 아니면 가축 중개 상인, 그 다음에 출입 차량 이런데 바이러스가 묻어가지고 인근 발생 농가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우유 같은 거 착유하는 차량 같은 경우도 어때요? 여기서 우유 이제 받아다가 저기서도 우유 받아다가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전파시킬 수도 있고, 무시무시한 거는 전파력이 어마어마하고, 그 여러분들 수의사나 나중에 여러분들 동물보건사 자격을 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입국할 때 이런 동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입국 조건이 좀 있어요. 구제역 발생 국가, 뭐 광우병 발생 국가, 뭐 이런 국가들을 다녀왔냐 안 다녀왔냐의 여부를 따집니다. 만약에 다녀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국장에서 전신 소독을 받아요. 그거 검역원에서 하는 건데 전신 소독을 한번 다 받고 그 다음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입국 할 때 서류 이제 딱 여권 내고 입국 심사대 가면은 방역 받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그 이제 2층 인천공항에서 1층 내려오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내려오는 길에 방송을 해줘요. 누구누구 방역 받고 가세요. 그러면은 1층에 그 검역검사본부에서 운영하는 방역장이 있는데 검역소라 그러죠. 검역소에 가서 이제 한번 에어샤워 한번 하고 어디 나라 갔다 왔어요, 며칠 했어요, 그런 거 다 보고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농장, 미국에서 다른 농장에 딱 갔다. 그래서 구제역, 미국은 구제역 발생하지 않지만 뭐 어쨌든 다른 나라 가서 구제역 청정국이 아닌 나라 가서 방문을 했다. 그러면 옷에 좀 묻을 수도 있겠죠. 얘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그 일하고 있는 농장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또 소한테 퍼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비행기 통해서 묻어온 것도 전염이 될 정도로 전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강해요, 전염력이.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일단은 구제역이 어서 터졌다 그러면 비상이 걸려요. 다 이런 옷 입고 가서 들어오는 차들 전부 다 씻고 차단 방역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때요? 옆 농장에서 그냥 걸려도 다른 농장에 있는 돼지까지 지금 이거는 모돈이고 자돈이고 새끼 돼지들까지 그냥 다 죽이는데, 원래는 안락사를 시키든지 주사를 해서 죽이지만 그게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돼지 키우는데 돼지 한 마리가 새끼를 12마리씩 막 이렇게 낳는데, 그러면은 모돈이랑 자돈이 있어요. 보통 모돈의 숫자로 그 돼지 농장에
규모를 결정하는데 모돈이 300도다. 자도는 그 10배 정도 되는 3000도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새끼를 다 낳았다고 그러면은 뭐 한 3000도 정도 되는 농장에 그런 돼지를 일일이 주사를 내서 죽인다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묻어버리면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그 침출수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얘네들이 그럼 안에서 생매장 당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피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하수랑 만나가지고 지하수도 오염이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구제역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리나라 이제 트라우마를 겪게 됐고, 뭐 진단법은 다양한데 여러분들이 뭐 항원, 항체 진단법, 뭐 항원은 이제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거고, 항체는 바이러스로 인해 생긴 항체를 검출하는 거죠. 어쨌든 뭐 PCR이든 요새는 진단법은 워낙 다양하고, 한 마리라도 나오면 주변 농장까지 살처분하게 되고, 무서운 거는 돼지가 걸릴 수도 있고 소가 걸릴 수도 있어요. 보통 돼지랑 소끼리는 되지 않지만 돼지가 걸리는 구제역이 있고 소가 걸리는 구제역이 있는데, 이게 동시에 발생된 적이 우리나라에서 몇 번 있어요. 그래서 피해가 어마어마했고,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는 각 나라를 구제역 발병 상황에 따라 OI라 그러는데 3단계로 분류가 된다. 청정국은 백신도 접종 안하고 발생도 안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1단계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구제역이 발생하는 거예요. 구제역이 터지면은 내가 청정국이었다가 청정국 지위가 박탈되고 1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백신 접종이 없이 빨리 구제역을 퇴치를 해버리자. 그럼 다시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백신 접종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청정국 지위는 절대 획득을 못하고 적어도 계속 2단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청정국 지위가 안 되면은 수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청정국 없이, 백신 없이 끝까지 막아보려고 했는데 생매장을 해가면서 이게 잘 안 됐던 거죠. 그쵸? 그래서 또 구제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입이 워낙 많아서 백신 접종도 쉽지 않고, 3단계에 속해야 가축 및 육류의 수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므로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축산 선진국에서는 이 부류에 속하기 위해서 구제역이 절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일단은 구제역이 한 군데서 터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파력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백신을 하는데도 조금씩 계속 발생은 되고 있고, 우리나라 구제역 발생 현황 말씀드렸죠. 그래서 2010년인지 한 18년도인지 하여튼 발생 되게 심하게 되면서 많이 죽었던 때가 있었고, 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발생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 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데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메리카에선 베네수엘라랑 콜롬비아 같은 데 말고는 지금 북미라든지 이런 데는 없죠. 유럽도 러시아 빼고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큐얼이라 그랬고, 큐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어떤 도살장에서 이런 것들이 열병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지 하고 이 퀘스천 마크를 붙여가지고 큐얼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원인을 찾고 보니까 혹시엘라 버네티라고 하는 세균이에요. 그래서 세균이 전파를 하고, 얘는 보통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보고, 특징이 뭐라 그랬죠? 열이라든지 살균제의 저항성이 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세균이고 뭐 이것저것 다 있는데, 오염되는 형태 같은 경우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동물을 키우는 축산 환경에서 어떤 뭐 처리를 하다가 인부라든지 수의사 같은 경우가 감염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고, 전염성이 높아서 병원균을 적게 흡입해도 질환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큐얼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에게서는 감염되어서 뭐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지만 급성으로 감염돼서 폐렴 같은 게 걸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폐렴 걸리고 호흡기 질환 같은 것들을 보이다가 심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 다만 요새는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망률이 높거나 하진 않다고 보시면 되고, 치사율은 1에서 2% 정도. 만성으로 전염이 되면은 여러가지 염증 같은 거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 큐얼이 무서운 게 뭐라 그랬죠? 바로 이 부분이죠. 큐얼이
큐얼이 보통 그 수의사 뭐 국가고시 같은 거 보면은 공중보건학에서 잘 나오지 않아요. 뭐가 나오냐면 딱 이 파트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파트가 주로 나와요. 큐열의 원인체는 저온살균 과정에서 죽습니다. 저온살균이라는 거는 62.2도에서 한 30분 정도 가열하면은 사멸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유를 옛날에는 살균을 안 하고 먹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브루셀라도 걸릴 수 있고 이것저것 질병에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탄저도 걸릴 수 있고. 자, 그래서 우유를 이제 살균을 하고 먹기 시작했죠. 살균하고 먹기 시작했는데 온도를 어느 정도로 살균을 할 거냐? 왜냐면은 너무 높은 온도에서 여러분 우유를 확 끓여버리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유의 풍미라든지 이런 영양소라든지 파괴되면서 맛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생유일 때랑 그러니까 살균을 안 했을 때랑 살균했을 때랑 맛이라든지 풍미가 다른 거고, 여러분들은 냉장고에 있는 뭐 슈퍼에서 파는 뭐 서울우유, 매일우유, 남양우유 이런 것만 먹어봤겠지만 실제로 그 우유랑 그렇게 가공이 된 우유랑 가공 전에 있는 소에서 바로 젖을 짠 우유랑은 맛이 완전히 달라요. 영양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유를 살균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살균을 어느 정도 온도에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됐던 게 바로 큐열이에요. 큐열. 그래서 62.2도에서 30분 정도 하면은 큐열이 사멸되는 거를 확인을 했고, 이게 바로 저온살균의 기준이 된 거예요. 63도에서 30도를 기본적으로 30분 정도 기본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큐열을 비롯해서 다른 세균을 억제할 수 있다. 큐열이 아까 내열성이 있다 그랬죠? 열의 저항성이 있어요. 그래서 큐열만 죽이면 다른 애들은 대부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열이 저온살균의 기준이 됐고, 지금은 이 저온살균법을 많이 쓰지 않아요. 지금은 UHTH라 그래서 울트라 힛,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한 121도, 123도에서 1, 2초 정도 그렇게 살균합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대부분의 우유가 그 살균법으로 나온 거예요. 살균법이 저온이 있고 고온이 있고 울트라 온도, 되게 높은 온도죠. 하는 게 있는데, 울트라로 할 때는 되게 짧게 해요. 너무 길게 해버리면 맛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저온으로 할 때는 길게 하고, 어쨌든 저온 살균 우유가 많지 않은데 그 뭐 제주 우유라든지 아니면 파스테르 우유라든지 몇몇 이렇게 좀 프리미엄으로 나온 우유들이 저온 살균 우유를 해요. 그래서 나쁜 세균들은 죽이고, 그 다음에 우유의 풍미는 이런 우유 마셔보면 다른 우유보다 유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영양소라든 것들이 덜 파괴돼서 조금 더 고소합니다. 고소하고 맛이 조금 좀 풍미에 있어서 좋아요. 대신에 단점은 유통기한이 보통 짧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일반 고온이 있고 뭐 울트라도 있고 그 다음 저온살균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저온살균법이 이제 처음 나온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기준을 만들 때 기준이 된 게 바로 큐열이고 그 온도가 바로 63도 30분이다 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큐열에 감염된 것이 있었다. 꽤 많네요. 지금 100 몇 건 이런 식으로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요새 같은 때는 우유 마셔서 감염되는 거는 적겠죠. 그래서 도축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농장에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걸릴 수 있겠죠. 네, 서나일 내염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웨스트 나일 엔세팔라이티스라 그랬죠. 그래서 서나일 내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발생이 적다 그랬죠.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많다 그랬죠? 많은 게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많다 그랬고, 이게 퍼진 거는 처음에는 그 나일강이 있는 아프리카 쪽에서 시작이 됐다가 유럽 쪽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동부에서 서부까지 건너서 오게 됐고, 서나일 내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죠? 모기가 옮긴다. 모기 중에서도 큐렉스라고 하는 빨간집 모기종이 옮긴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일본 내염 할 때 이 말씀 드렸죠. 빨간집 모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어떻다 그랬죠? 하얗다 그랬죠? 그래서 일본 내염 바이러스의 혈청군에 속하며 모기에 의해 사람과 동물에서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똑같은 플라비 바이러스, 일본 내염이나 서나일 내염이나 플라비 바이러스인데, 그 서나일 내염, 그러니까 웨스트 나일이랑 일본 내염이랑 비슷한데 차이점은 뭐예요? 일본 내염은 주로 어디서 발생돼요?
아시아, 동아시아 이쪽에서 발생되고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발생이 적은 반면에 서나일 뇌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발생이 되고 오히려 아시아 쪽에서는 발생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큐렉스 종이 이제 전파를 시키는데 좀 특이한 거죠. 그 다음에 성인에서는 가벼운 감기 증상을 거쳐서 회복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린이와 노약자 같이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에서는 뇌염이라든지 뇌수막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진행돼서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본 뇌염도 마찬가지였죠. 일본 뇌염도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이완이 되든지 아니면은 이완이라는 건 병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병이 진행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냥 무증상으로 이완이 되든지 하는데 면역력이 약하든지 노인이라든지 아이 같은 경우는 뇌염에 걸릴 수도 있다 그랬죠. 동물에서는 경미하고 뇌염으로 죽는 경우가 드물게 있고 계절적으로는 여름을 중심으로 가을까지 발생이 지속된다. 이건 왜 그래요? 모기가 옮기니까 그렇죠. 일본 뇌염도 마찬가지겠죠. 모기가 옮기는 모든 질병이 하나같이 여름, 가을철에 많이 발생이 되고 발병 원인은 일본 뇌염이나 웨스트나일이나 플라비 바이러스예요. 플라비 바이러스. 그래서 플라비 바이러스가 코로나랑 좀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죠. 이렇게 생긴 애들이 질병을 일으키고 자 일본 뇌염 같은 경우는 돼지가 숙주가 된다 그랬죠. 돼지의 몸 안에서 증식해서 모기를 통해서 사람으로 옮겨진다 그랬고 웨스트나일은 뭐가 특징이라 그랬죠? 전파하는 애들이 새예요. 새. 그래서 새가 새 몸에서 이 바이러스가 막 증식된 상태에서 모기가 딱 붙어가지고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말에도 전염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말이 적지만 외국에서는 웨스트나일이 말에 감염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바이러스예요. 사람도 그렇지만 그래서 말 같은 경우는 다 일일이 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기가 새나 말, 사람 등에 감염을 시키고 새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나 사람은 서로 간에 감염이 된다기보다는 모기가 새의 피를 뽑아서 감염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새끼리도 모기에 의해서 전파된다고 보시면 되고 새가 지금 바이러스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고양이라든지 어떤 육식동물 특히 이제 육식동물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야생 고양이만 주로 있지만 미국에는 뭐 밥캣이라는 애들도 있고 코요테도 있고 이런 좀 그리고 뭐 쪽제비나 이런 애들 뭐 이런 애들도 되게 많죠. 페렛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야생동물이 되게 많아요. 이런 애들이 새를 잡아먹고 감염을 시키기도 한다. 사람간 감염은 일으키지 않는다. 사람 간에는 감염이 일어나지 않고 새를 통해서 감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기끼리도 자기들끼리도 새끼를 낳아서 수직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감염된 사람은 대부분은 무증상으로 이완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감기 비슷하게 앓다가 끝나지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역이 약하거나 나이가 너무 많거나 어린 경우에는 뇌질환을 일으킨다 그랬죠. 중추신경계에 감염돼서 뇌질환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뇌염이라든지 아니면 뇌수막염 같은 것들 일으킬 수 있고 감염자 중에 10% 정도가 사망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해도가 있다고 그랬고 유아, 고령자, 면역력이 결핍된 환자 HIV는 뭐라 그랬죠? 그때 에이즈라 그랬죠. 에이즈라는 거는 질병 이름이고 HIV는 에이즈를 일으키게 되는 그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HIV 바이러스이고 HIV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에이즈가 뭐의 약자죠?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을 영어로 했을 때 그게 이제 에이즈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면역이 결핍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은 면역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심하면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그리고 신경계라든지 뇌라든지 척수에 감염이 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회복돼도 당연히 후유증이 평생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강아지에서는 뭐 고양이에서는 어쨌든 뭐 질병 일으킬 수 있지만 대부분 그냥 감기 비슷하게 이완된다고 보시면 되고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별다른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아까 제가 말은 백신 맞는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백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치료제가 없어서 대증요법, 열이 나면 열을 낮추고 탈수가 있으면 수액을 주고 그런 식으로 증상에 대응하는 요법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결국 막는 방법은 뭐예요? 막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모기를 갖다가 막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게 쉽다고 했나요? 어렵다고 했죠. 모기를 막는 게. 그래서 뭐 소매도 길게 하고 방충망도 하고 웅덩이 같은 거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기를 최소화하는 게 좋다. 한국은 큰 문제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주로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발생돼서 유럽으로 넘어갔다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문제가 많이 됐고, 미국이 아무래도 보건이나 이런 데가 많이 발달된 데기 때문에 이런 데서 큰 질병이 하나 퍼지기 시작하면은 연구라든지 이런 데 급속도로 하게 되죠. 그렇게 되고, 아무래도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백신 같은 것도 뭐 화이자 이런 것들 다 미국 거죠. 그런 식으로 이런 거에 대한 대처도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슈가 또 많이 됐던 것이고, 처음에는 동부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서부까지 넘어가서 지금은 전 지역으로 퍼진 상태가 되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폐사한 야생조류라든지 이런 것들 검사를 해봤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지만, 새가 그 전염시킬 경우에는 문제가 뭐예요? 철새가 대륙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이거 걸려있는 철새가 우리나라에 날려온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그 빨간 진모기라는 큐렉스 모기가 산다 그랬죠. 그 모기가 그 피를 빨아먹고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도 노출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했던 질병이 이제 캠필로박터라는 질병이 있었죠. 그 캠필로박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긴 나선균이에요. 그래서 캠필로박터는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캠필로박터는 꼬불꼬불하게 생긴 나선 모양으로 생긴 세균이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된다 그랬죠? 닭의 장에서,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이런 조류의 장에서 평소대로 그냥 살고 있다가 사람이 오리라든지 닭을 먹는 과정에서 감염이 된다 그랬죠. 그럼 사람이 감염되는 루트가 제일 많은 것은 식중독, 먹어서 감염되는 게 가장 많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고, 사람에게 식품맥의 질병을 발생시키는 종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제준이라는 종이 있고 콜리라는 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캠필로박터 제준이, 캠필로박터 콜리 두 종류 종이 있다 그랬고, 처음에는 이 캠필로박터 피터스라는 애가 있었어요. 비브리오 피터스라고 불렀는데 캠필로박터인지 모르고, 당시에는 1913년이니까 캠필로박터 피터스라는 애가 양이라든지 염소에서 막 유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이게 무슨 질병이지 하면서 연구가 시작됐고, 보니까 캠필로박터 피터스 말고 방금 말씀드린 제준이라든지 콜리 같은 애들도 있었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인성이나 식품맥의 질환, 한마디로 말해서 뭐를 먹고 설사했다 그러면은 캠필로박터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캠필로박터는 특징이 잠복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발생된다 그래서 뭐 사람이 죽거나 그런 경우 드물고 그냥 설사만 하게 된다 보니까 이 보건이 제대로 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많이 걸려 있겠지만 실제보다는 적게 잡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급성 전염성 설사증을 일으키게 되고, 보통 닭고기를 먹어서 이렇게 됩니다. 특히 더운 계절에 증가하게 되고, 세균은 더운 환경에서 발생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식중독 같은 경우 세균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 주로 더운 환경에서 음식을 놔뒀을 때 그 안에서 세균이 막 증식되면서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식중독 말고 감기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일으키죠. 그거는 감기 같은 경우는 언제 걸려요? 겨울에 많이 걸리죠. 추울 때. 그래서 여름에는 세균이, 겨울에는 바이러스가 판을 칩니다. 원인체는 캠필로박터 제준이 된다고 했고, 가금과 소로부터 인체 감염인데 소는 그렇게 많지 않고, 가금은 뭐냐면은 닭이라든지 오리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콜리가 있다 그랬고, 피터스 처음에 지금 한 게 제준이죠. 제준이랑 콜리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뭐 피터스라 그래서 양이나 소에서 유산을 일으키는 애들도 있고 얘네는 뭐 그렇게 사람에게서는 중요한 인수공통염병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옵살리네시스 뭐 다양하게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잠복기는 2에서 5일이고 1에서 10일인데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길어요. 길게는 2주 정도까지 이제 갈 수 있고 그리고 뭐 설사가 중요하죠. 설사한다든지 구토하고 수양성 설사, 혈변 같은 거 보일 수 있고요. 증상은 다양하게 이제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심하면은 뭐 뇌수막염이나 아니면은 그 길랑발의 증후군이라 그래서 어떤 신경 같은 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설사만 하다 끝난다. 왜? 대부분의 여러분 식중독이라는 게 그냥 설사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배변물이나 직장으로부터 본변물 배양해서 동정을 하게 되고 세균이 뭐라고요? 꾸불꾸불하게 생겼다 그랬고 얘는 특이한 게 뭐라 그랬죠? 미호기성이라 그래서 산소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야지 가능하다. 진단한 방법은 많고 대부분 2에서 5일 이내 스스로 제한된다는 경우는 그냥 설사하다 만다는 거예요. 우리 배탈 나면은 시간 지나면 낫듯이 특이한 치료를 요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지사제라 그래서 좀 설사 먹는 거 좀 할 수 있고 필요하면 항생제 투여를 할 수 있고 자 예방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거는 야생동물에서는 방제가 어렵겠죠. 뭐 야생동물 뭐 일일이 캠필로박터 있는 거 다 잡을 수도 없고 주로 생유, 오염, 음수, 날것의 가금류 그리고 다른 식품과의 교차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감염의 기회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캠필로박터 같은 경우는 닭이에요, 닭. 그래서 닭고기의 섭취를 섭취할 때 닭고기를 잘 익혀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써있지 않은데 나중에 예방 파트는 조금 수정을 해서 닭고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쓸게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